하루에 최소 1강 정도 이상은 꾸준하게 올리려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미안하게도 어제 또 촬영하는 게 뭐가 실수가 있었는지 다 날려버려가지고 또 공백이 생기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한참 편집 중인데 판례규제가 편집이 끝나면 또 교정 보는데 며칠을 또 강의를 촬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부지런히 촬영을 해둬야 그 교정 보는 기간에도 1강씩은 계속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축적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또 차질이 생겨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부당결부하고 그 다음에 적법 절차 원칙, 과소보호 금지 원칙, 이래서 일반법 원칙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관계,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구체적 사례, 그 권리규제와 관련되기도 하고 행정작용의 사례로 또 성질 이런 거 출제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당사자 주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의 법률 관계, 그 다음에 특별한 국민의 법률 관계,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 행정법 관계 당사자 문제는 그 철저한 분류 문제예요. 분류. 그 이론에 관한 내용들은 별로 크게 없고 분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 행정 주체, 그래서 행정 주체 하면은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큰 틀로 나눠진다는 거. 그 다음에 공공단체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공단체, 즉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조합, 그 다음에 재단법인, 공재단,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분류부터 알아둬야 되고, 국가는 거의 출제가 안 돼. 시원적 행정주체다. 그 다른 데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영토의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일부를 주민으로 하고 있죠. 그 지방자치단체 나머지는 다 전래된 거고 국가만이 오로지 시원적 행정주체다. 얘는 객체가 될 수 없다.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국가 권위주의적인 그 반민주적인 법사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오늘날의 정통 법사상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면 그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걸기는커녕 오히려 목숨을 내걸고 그 국가를 전복시켜야 되는 저항권, 이런 법사상들이 오늘날 정통 법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가볍게 보면 된다는 거고, 공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지 않는다. 기타 공공단체까지 포함한다. 요거는 영조물 책임하고 국가배상에 영조물 책임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헌법에는 국가 공공단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449에 있거든요. 449에 보면 맨 위에 헌법과 국가배상법 비교죠. 두 번째 손해배상 책임자가 헌법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기타 공공단체까지 포함하고 있죠. 근데 국가배상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정하고 있어서 위헌 시비가 있어요. 근데 합헌이라는 게 다수설이에요. 왜냐하면 기타 공공단체에 가는 것 권리구제가 부정되면은 당연히 위헌이겠죠. 근데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에 따른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까지는 아니다라는 건데, 지난번에 봤잖아요. 국가배상법이 민법보다는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헌 소지가 논란이 되는 배경입니다. 근데 영조물 책임에 관련해서는 이게 일관되지는 않아요. 일관되지는 않고 공공단체에 가는 것도 국가배상법 5조로 다룬 일부 예외가 있거든요. 주류적인 거는 이제 주로 민법으로 다루는데, 이게 핵심동이라 그거는 빠뜨린 것 같은데, 빠뜨린 게 아니라 뺀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면 될 거고, 지방자치단체도 분류죠. 이게 보통 특별 이렇게 나는데, 보통 특별은 그 사무 범위에 따른 거예요.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자치권이에요. 사무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다.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얘기하는데, 이건 상하수도, 그 하수도 같은 경우가 특정 관할 구역에서 끝나지 않죠. 얼마 전에 그 강남역 서초 그 일대 관악구,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작구였죠. 동작구 거기 무슨 역이더라? 남성역 근처에 그 사계시장인가? 거기 주민들이 희생 인명 피해까지 있었고, 시장 상인분들도 추석 대목을 앞두고 몇 천만 원어치의 그 기계류와 제품 피해를 입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강남구가 그 해마다 그 침수 피해가 생기는 이유, 이번엔 특히 유독 피해가 크긴 했지만, 침수 피해가 생기는 이유가 그 지대가 낮아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그러는데, 그 강남구에 비 온다고 해서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면 강남구 물이 동작구 쪽으로 해서 한강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그 물을 빼는 배수 이거를 원활하게 하는 시설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상하수도 문제, 이거는 특정 지방자치단체 한정되질 않아요. 특히나 한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기 뭐 그 발원지가 강원도 태백이라 그러죠. 태백의 그 검룡소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되게 정당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 한강이 북한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이겠지만 남한강의 발원지는 저 충주, 제천 이쪽이거든요. 그쪽에 그 검룡소보다 더 먼 거리에 거기도 발원지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걸 한강, 남한강, 북한강 다 합치는 건데 왜 한강의 발원지가 검룡소인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거기는 강원도에서 발원해서 경기도를 거쳐 그 서울특별시를 거쳐서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해서 서해바다로 흘러나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런 걸 광역으로 해서 행정학적 용어로 하면 이거 광역행정이라 그러죠. 행정학적 용어, 광역행정의 법적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라는 거고, 법에서는 이런 게 현재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근데 행정학에는 이 사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울경인가 그쪽이 어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본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행정학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인데, 이 분류 문제 정확히 특별시는 하나밖에 없죠. 광역시도 뭐 일일이 외울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출제되지는 않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교양에는 도움이 되죠. 특별자치시는 세종 하나밖에 없죠. 특별자치도인데, 특별자치도가 아직은 제주특별자치도 하나인데 내년 6월 11일부터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가가 되죠. 시행이 내년에 됩니다. 이렇게 법률의 시행 개정돼 가지고 이렇게 될 때는 그 시행 일정을 잘 봐야 돼요. 그 이전의 시험에서는 특별자치도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기초는 신대, 그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거는 특별자치시, 이거는 광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아닌 시를 얘기하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는 자치구가 아닌 건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두는 것만 자치구예요. 자치구라는 얘기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다 이런 의미고, 그 이외에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구를 두는데 이거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겠네. 구하고 점 찍고 띄어야 되는데, 행정구에 불과한 거. 이거는 행정 편의상 두는 구지 그 지방자치단체를 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수원시, 용인시 이런 데는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특례시라는 용어가 추가가 됐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특례시는 그냥 시의 붙인 명칭이지 지방자치단체 종류로서는 별도로 다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특례시는 행정법에서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100만 이상 시는 특례시다라는 거는 행정학에서는 아마 중시할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관심의 차이인데, 관점의 차이인데, 행정법은 법적인 제도적 큰 틀만 다뤄요. 관심이 있고. 근데 행정학은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수험생일 때 행정학 객관식에도 시하면 인구 5만 이상, 읍하면 인구 2만 이상, 요런 숫자까지 다 출제가 됐거든요. 물론 요즘 출제 경향은 제가 모르지만, 그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좁쌀 같은 거, 현실적인 거를 굉장히 행정학에서 중시한다라는 거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주시, 서귀포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와 광역 이렇게 중층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제주특별자치도 단일행정구역으로 단일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죠. 특별법에 따라. 읍면동리는 아니고 따라서 읍면의 당사자 등록 권리주체가 못 되니까 이게 부정되는 거고 기타 공공단체도 일단 분류 문제인데 공공조합하면 이게 원래 조합은 민법의 계약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이 공공조합은 이 민법상 계약이 아닙니다. 공법이네요. 그래서 농지개량조합 또 공익사업에 관계되는 재개발, 재건축이 공용환지, 공용환권이라 이런 용어는 강론에 가면 공용부담법에 또 다루게 되는데 그 다음에 도시개발조합, 이 도시개발조합이 이제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거고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도시 납부된 주거환경 개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조합 이런 것들이죠. 협동조합 계열. 그래서 외울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 다음 직능단체, 이익단체, 이익집단, 압력단체. 직능단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변호사, 대부분들이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공익적 자영업이에요. 변호사, 법무사, 의사, 의사들도 국립대학 교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지만 대다수는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 개인 개업의 같은 경우는 다 자영업자죠.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인데 변호사도 장사꾼이죠. 다만 이제 공익적 장사꾼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율을 하는 거죠. 각종 자격증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그다음 변호사 등록사무를 수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적지위가 공법인이고 이게 공행정사무, 이 변호사 등록이라는 공적인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지위에서는 공법인이 되는 거고 공무 수행하는 거고 영주물법인은 일단 이것도 일일이 외울 거 없어요. 공사공단 큰 제목으로 몰아때리면 되고 맨 밑에 공재단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있죠. 공사공단 영주물법인으로 몰아때리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하나 외우면 얘는 공재단이다. 이건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나머지 특수은행, 부채은행은 국가 정책을 다루는 은행이라는 거죠. 사사로운 민간은행이 아니라 국립대학교인데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니고 그냥 영주물에 불과해요. 근데 이 세 개만 법인인데 시험에 나온 건 서울대학교밖에 없죠. 서울대학교 정도 알아두면 되고 국립병원, 한국과학기술 이런 거고 공재단은 재단체들하고는 10개 없죠. 근데 판례가 요즘 중시되고 있죠. 총포화학 안전기술협회 저거 아주 중요한 최초 판시된 거겠죠. 저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 명칭 갖고는 협회라고 돼 있어. 안전기술협회. 그러면 공공조합하고 헷갈릴 가능성이 높죠. 강의하는 입장에서 어제 했던 거 뚜따들내니까 좀 개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참 뻘쭘해이고 그전에 학원 강의할 때도 그런 게 기계상 미스가 있잖아요. 그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다시 좀 찍어달라고 연락 올 때가 참 뻘쭘하더라고요. 애들도 없는데 지금 이제 수강생 없이 카메라만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져서 그런데 처음에 찍을 때 어찌나 뻘쭘하든지 이거 기계하고 제 핸드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술 한잔 같이 먹을 친구도 아니고 감정이 우러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걔 판례 관련된 것 갖고 흥분하지 카메라 보고 제가 발정난 개도 아니고
카메라 보고 뭐 흥분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옛날 학원에 강의할 때보다 차분해진 거는 사실이에요. 저를 처음 접하는 친구는 이게 차분한 거면 새끼 저거 학원 강의 때 어땠을까 그랬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감정이 더 좋게 말하면 풍부하다랄까? 그 사람하고 수강생 사람하고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명칭 갖고는 아까 뭐 기술협회니까 뭐 기술자들이 모인 협회니까 공공주업 착각하기가 딱 좋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강의를 통해 양을 줄여들어도 최소한의 암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공무수탁사인은 공무를 받을 숫자거든요. 사인이다. 단순 사인이 아니다라는 걸 용어 자체 알 수 있죠. 요거하고 부정사례 이거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소득세 원천 징수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돼요. 원천 징수 의무자하고 원천 납세 의무자하고 이거 구별해야 돼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징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3% 소득의 3%를 원천적이란 말은 국민에게 줬다가 사후에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봉급 주기 전에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떼가지고 징수를 해서 준다. 이래서 원천 징수를 하는데 요거는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회사.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예요? 봉급 생활자죠. 이거 나눠봐야 돼. 페이지를 안 찾아놨는데 그게 소득세 관련된 소득세 변동 통지 이거 찾아놓고 그러네. 변동 통지가 누구에 대한 관계냐에 따라 처분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해놨으려나? 소득금액 변동 통지인데 이런 소득금액 변동 통지 찾아놓을 거 그랬네 이거. 저기다 655에 있거든요. 655에 그 13번 판례 있죠? 이게 70과하고 연결되는데, 자, 이거 잘 봐요.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은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천 징수 의무자예요, 얘가. 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요거는 처분성이 인정됐거든요. 근데 그 밑에 주석 따랐죠? 소득의 귀속자라는 말을 쓰죠. 원천 납세 의무자예요, 얘가. 봉급생활자. 여기에 대한 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출제 많이 되는 거라 누구에 대한 관계냐 이거 정확히 나눠봐야 됩니다. 655에 있었죠. 655. 그래서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 이건 법인 얘기한다. 그 다음 별정우체국장 최신 업무. 최신 업무도 국가가 하는 건데 요 3골이나 5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우체국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 중에 별정우체국장 지정해가지고 최신 업무를 수행하고 이제 활동 부지는 거죠. 선장기장에 경찰 가족관계 등록이 하는 사무 이런 것들인데 그 경찰에 가는 거는 얼마 전에 그 비행기에서 김해에서 제주 가는 비행기였나? 그 애가 너무 시끄럽게 온다고 해가지고 막 이러려면 왜 애를 낳냐 이런 인간적인 모욕까지 줬던 참 제가 볼 때 미친놈인 것 같던데 아니 그래 그 애가 물론 시끄럽게 우는 거는 짜증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는데 난감하죠 이거.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뭐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독일 같은 나라는 철저하게 아무리 애라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공동체에 대한 의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신발을 신긴 채 뭐 지하철 그 자리에 그 운동화 신긴 채 거기 뭐 세우고 이런 행동은 독일 같은 경우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요. 그 일제히 그 부모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다 그래요. 천박한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애가 함부로 뭐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뭐 여기저기 남의 그 손님 그 식탁에 가가지고 막 그 귀찮게 한다든가 뭐 밥상 위를 막 신발 신고 걸어다니는 이런 무식한 부모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문화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아직 성숙이 안 됐거든요. 그 보편화된 문화라면 모르는데 그게 안 된 입장에서 마치 부모를 죽이려는 듯이 그렇게 협박까지 해가면서 이런 행태는 용납이 안 되죠. 그때 그 비행기 내 난동을 부린 걸 승무원들이 그 격리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인계했죠. 그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비행 중이거나 선박이 운항 중일 때는 육지에 있는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니까 또 배나 비행기에서 출생을 하거나 사망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드물게 나겠지만 이때 출생 사망 증명하는 이 가족관계 등록 업무에 이거를 위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하는 거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행등 주체가 되는 거죠. 학위 수여하는 사립대학 총장이죠. 이 사립대학이지만 학위는 공적인 학위잖아요. 사립대학교 학사학위는 뭐 사사로운 거예요? 민간 자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건데 이걸 갖다가 총장에게 위임한 거죠. 그 74에서 인용했었죠. 사립학교에 관계되는 게 사법관계인데 유일한 공법관계는 이거밖에 없다.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이게 우리나라에도 설치 근거는 있는데 설치가 됐다는 거는 보도를 못 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많이 설치돼서 운영된다 그래요. 이놈들이 장사가 잘 되려면 어때요? 교도소 재소자가 많이 늘어야죠. 경찰, 검사, 판사,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좀 구속 좀 시켜달라. 장사 좀 잘 되게 이지랄 해가지고 로비도 한다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아주 사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민영교도소 공증인도 공적인 증명 업무를 하는 거죠. 통장반장 이장 이거는 이제 450일에 국가배상의 공무원 신분적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공무 수행하니까 국가배상과 관련 공무원 인정한다는 게 450일에 보면 왼쪽 도표 왼쪽에 공무원 인정서를 큰 본이 2번에 공무수탁 사이 70과하고 연결되죠. 여기에 동그라미 3번 통장 나오죠. 통장. 그 다음에 이제 부정산에도 개념하고 대입하면 돼요. 공무수탁 사이는 아까 뭐라 했어요? 공무, 공적인 사무, 권한, 권력을 위탁한 거, 위탁. 근데 공무집행에 자진하에 협력하는 사이. 이거는 위탁도 안 했는데 자진하에 하는 거지. 이런 경우 출제는 안 되고 교수 교과서 소개는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해병전호에서 뭐 가끔 교통정리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는 자진하에 협력하는 사이인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범운전수 이분들이 경찰서 출근해서 도장 찍고 시간당 몇만 원 또 활동비 받아가면서 교통정리하죠. 이런 경우가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 모범운전수 이런 분들이 공무수탁 사인이 교통 상황에 따라 그 교통 신호기와 달리 수신호를 달리했을 때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해병전후에 이 공무수탁 사인이 아닌 경우는 그 수신호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르다가 사고 나면 신호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행정보조인은 말 그대로 어때요? 권한을 넘긴 게 아니에요. 권한을 넘긴 건 아니고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대 얘네한테 보조, 따까리 업무만 시키는 거예요. 알바생. 그 다음에 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부탁에 의해 경찰을 돕는 자. 이런 경우는 강론에 가면 경찰행정법에 그 경찰 책임에 관해서 경찰 비책임자에 관한 경찰권 발동의 문제로 2차 사례까지 준사례로 나왔던 아주 중요한 쟁점이 또 강론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권력을 넘긴 게 아니라 그냥 사법상 계약관계, 견인업자,
청소업자, 대집행 실행하는 제3자. 이 대집행 실행하는 제3자도 374회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출제가 몇 번 됐어요. 374에 보면 맨 밑에 있죠. 행정청의 위임을 받아 대집행 실행하는 제3자는 대집행 주체가 못 된다. 이게 79하고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공의무부담사인이에요. 뭐 말 그대로 공권력은커녕 의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개념상 될 리가 없죠. 제한된 동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 국립대학 시간강사 이거는 외워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홍정성 교수 혼자 주장하는데 이거 논리적으로 별로 설득력이 없는데 어쨌든 100점을 목표로 하면 그래도 안 외워도 되겠다. 이거 몰라도 뭐 다른 거 갖고 정답 고르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외워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아도 되는데 제도의 취지는 능률성과 전문성이죠. 왜냐면 아까 봤지만 그 통장 관장 이장 뭐 평상시 공무생 전념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직무 전념 의무가 있잖아요. 공무원법상. 이건 전념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전입신고 이런 거 확인해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가지고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봉급 주고 이런 거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 전문 기술 같은 경우 이건 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 법적 근거는 법적 권한이 행정조직 법정주의 해가지고 앞에서 종합 정리했죠. 그죠? 반드시 예외 없이 법적 근거를 요한다라는 거. 일반법 정도 명칭은 알아둬야 돼요. 조항까지 몰라도 되는데 정부조직법 6조 1항인데 조항까지 몰라도 지방자치법 법률 명칭만 알아둘 필요가 있고 강론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리고 강론에는 저런 일반법에 따라 이 위탁이 가능하냐 개별법적 근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논의가 또 중요한 논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권리구제관에서 항고소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법적 개념이 아닌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청이나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이나 조직적인 행정청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당사자 소송의 또 공무수탁사인은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의 피고도 될 수 있는 거고 손해배상은 견해가 대립되죠.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자다. 얘가 아니라 이게 다수설이다. 이건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법 관계 일반적 내용에 관한 거죠. 특별한 관계는 뒤에 별도로 다루고 개인적 공권인데 이거 일일이 올 거 없죠. 권리구제에 관해서 반사적 이익을 구제하는 건 없다. 뭐라 정리하면 돼요. 개인적 공권의 특성인데 이전 포기 제한 이런 것들이 분류 문제 이것도 양도 압류 금지인데 생명 신체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이 국가배상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지만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이거는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공무원 연금 청구권 있죠. 공무원 연금 청구권 이거는 이제 92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포괄적인 권리 이걸 기본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 포괄적인 기본권에 따라 이제 다달이 매달 얼마씩 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제 지분권이라 그래요. 그 일체의 포괄적인 연금 그 다음에 그 봉급 청구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이 포괄적인 거는 포기 양도 압류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다달이 월급 받을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몇 달치 봉급 밀렸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거 구체적인 거는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개념을 나눠봐야 되는데 소멸시효와 관련해가지고 92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92페이지 볼까요? 그 밑에 관련 판례 3번 보면은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이거 3번이 82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데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족의 연금 청구와 국방부 장관의 지급결정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죠. 이건 기본권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의 포괄적인 권리이니까 이거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거는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해서 동순위나 차순위 유족에게 구체적인 유족연금 수급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전되는 경우도 포괄적 권리로서 기본권이 이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 또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그 기본권하고 구별되는 게 네 번째, 선순위 주기 구체적 유주경금 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아내가 배우자가 1순위거든요. 아내가 그 선순위 유주였는데 미국인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연금권 그 상실 사유가 돼요. 외국인하고 혼인하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후순위 그 유족이 이걸 갖다가 취득하게 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요 핵심을 밑줄 쳐놨죠. 월별 수급권. 이거는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포괄적 수급권하고 다릅니다. 월별 수급권은 매 연금 지급일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는 각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고 매달 발생하잖아요. 그럼 매달 소멸시효가 각각 진행돼서 5년이 되면 순차적으로 먼저 거부터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방부 장관에게 위조경금 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경우 이때는 포괄적인 기본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소멸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건 안 되지만 이미 발생한 월별 수급권 이거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니까 권리를 행사한다는 취지를 객관적으로 표명한 거니까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 청구 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 월별 수급권 이거는 중단돼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미 5년이 지난 월별 지급 청구권, 지분권 요거는 5년이 지난 거는 소멸이 돼서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를 나눠 봐야 됩니다. 개념을.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 기초생활, 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퇴직연금 이런 것들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사회보장, 수급권 이렇게 몰아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양도 압류가 금지되는데 강행규정이니까 압류명령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 무효이니까 지급거절할 수 있겠죠. 압류가 금지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관련 판례는 외울 게 없어요. 압류가 제한되는 게 봉급이에요. 연금은 금지인데 공무원 봉급 청구권 이것도 포괄적 청구권 이게 그거예요. 구체적으로 발생한 그거하고 달리 다른 상속금지인데 일심 전속적인 거죠.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오로지 전속된 거. 그 국가유공자 지위는 세습이 안 되는 거죠. 영전 일대 원칙이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죠. 공무원으로서 지위도 이거 돈 받고 팔아먹거나 자식한테 상속하거나 말이 안 되죠. 강제집행 제한인데 보조금 청구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송지원권 채권 이런 거. 그 다음 포기성 제한 선거권. 근데 헌법에는 이게 행정법하고 논의가 좀 달라요. 선거권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다수설인데 판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행정법 출제하는 건 별로 없죠. 소권도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부재수 특약 이건 제소하지 않겠다는 특약이에요. 부재수가 아니 불자 해가지고 두음 법칙에 따라 리을 탈락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권이기 때문에 소권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재위로금 청구권도 사회보장적인 그런 거거든요. 봉급, 연금 다 이것도 사회보장적인 거. 뭐라 정리하면 돼요? 3, 4, 5. 아까 이전도 제한되고 포기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비대체성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위임, 대리, 부인되고 선거권, 피선거권. 권리부의 특성, 여러 가지 세금 감면, 보조금 이런 특전을 받게 되고 권리구제수단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소송이고 민법이 아니라 공법상 손해배상, 공법상 손실보상이고 이전 포기가 가능하면 재산적인 거죠. 근데 국가배상은 둘로 나눠지는데 손실배상 청구권은 이건 재산적인 거밖에 없기 때문에 된다 그러죠. 이거 508에 그런 내용이 508에 있어요. 아, 이 새책이라 손에 딱딱 안 붙네. 손에 익으면 이게 딱 펴면 거의 근접해가지고 이게 딱 되는데 아, 삑사리가 계속 나네. 자, 508에 보면은 그 메뉴의 재산권에 의해 세 번째 주에 보면 비재산적 가치인 생명신체 이게 80이라고 연결되죠.
자연적, 문화적, 학술적, 정신적 가치, 위자료가 국가배상은 2주든 5주든 다 인정되는데 이 손실배상의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자, 다시 돌아올까요? 그 다음 공권과 기본권은 이제 원고적 격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권 중에 구체적 공권, 이건 자유권이거든요. 자유권에 먹는 게 이제 알 권리, 결사의 자유, 그 변호인 적경권, 행복추구권, 경쟁의 자유. 경쟁의 자유는 이제 직업의 자유에서 경쟁의 자유, 영업의 자유 이런 게 파생되는 거거든요. 구급 수험생들은 헌법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거 자유권인지 이거 헷갈린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요. 오른쪽을 보면 돼요. 자, 사회적 기본권 역시 또 나오죠. 뭐냐면 환경, 자연방위, 이건 환경, 뭐라 써서 환경 이러면 되는 거고, 자연방위나 뭐 환경이나 같은 맥락이니까. 그 다음에 사회보장 수급권, 뭐 보험자, 이 공보험이거든요. 보험, 연금, 뭐 급여 이 말 나오면 사회보장 수급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것만 부정사례만 정확히 판별할 수 있으면 자유권 이렇게 몰아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인데 법규에 의한 건데 이게 개념상 일심 전속적인 거는 안 된다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 법적 근거가 뭐다? 행정절차법이지 행정기본법 이러면 틀리다는 거. 이 행정기본법이 제정돼가지고 이게 되게 헷갈리게 됐어요. 옛날에 행정절차법만 알면 되는데 이게 행정절차법하고 행정기본법하고 이제 막 정신없이 헷갈리거든요. 물론 저는 지금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단순 암기를 어려워하면 그 성인이 아닙니다. 애들 수준이에요. 지적 능력 중에 최하위가 암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엘리트라고 하는 애들, 뭐 스카이 애들, 인기학과 이런 애들, 고시, 의사 이런 애들은 지적 능력의 최하위 하급 암기래. 근데 그 최하위 지적 능력도 못 갖추고 암기도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제 엉덩이 갖고 버텨가지고 잠 4시간, 3-4시간 자고 이런 애들이 뭐 꼴값 떨고 뭐 공부법 쓰고 하는 거 보면 참 기도 한 차인데 쪽파는지 몰라서 대한민국 진짜 천재급, 수재급 들어가는 애들 그런 싸구려하면 격이 달라요. 걔네들 한 번 외우면 몇십 년 가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잠 3-4시간 자가면서 그냥 반짝 외웠다 홀랑 다 까먹는 그 윤석열도 뭐 구수식이나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뭐 다 까먹은 것 같던데 보니까 개뿔 뭐 머리 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그런 그 싸구려 최하위 지적 능력도 못 되는 애들 걔네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암기력은 뭐 암기력 좋다 해봐야 최하급이에요. 그 위에 단계가 논리적 사고는 그래서 머리 암기력은 좋은데 계속 고시 논술 떨어진 애들이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애들이 걔네들은 뭐 10수 20수에도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단계가 체계적 사고예요. 각각 부분의 논리는 강한데 이 방대한 체계를 연결시킬 줄을 몰라요. 근데 그 체계적 사고 더 위에 사고가 뭐예요? 창조적 사고 능력이에요. 창조적 사고 능력이 돼야 이걸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암기력도 떨어지는데 뭐 그냥 돈으로 쳐갈라가지고 막 공부 강의하고 잠들어가고 그런 찌꺼기 같은 놈들은 천재 수재라고 하는데 그거는 언어 남용 도용이에요. 천재는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야 천재입니다. 그럼 저는 천재일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농담한 거고 저도 천재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천재는 진짜 쉬운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래서 선행학습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선행학습이 있는 한 천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천재는 공부하지 않고도 어떤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새로운 지식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게 창의적인 거지. 진공에서 창조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선행학습을 해서 미리 다 암기를 시켜놓으면 이건 개뿔이나. 근데 물론 창조적 사고가 기초 지식 없이 되는 건 아니고 암기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암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암기만을 강요하는 거는 애를 죽이는 거죠. 우리나라는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천재가 될 수 있는 애한테도 막 지식을 그냥 막 지식이 융합돼서 버무려져야 이게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건 나올 틈이 없어요. 그냥 지식을 갖다가 그냥
눈으로 귀로 그냥 막 집어넣게 바쁘니까, 그죠? 돈 써가지고 애 망치는 짓거리죠. 스카이, 그래서 나는 족도 아니라고 생각해. 걔네들은 최하위 지적 능력에 암기력도 못 갖춘 놈들이 90%예요. 별 볼 일 없는 놈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스카이 출신이 아닌 경우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걔네들 족도 아닌 새끼들이. 잠시 흥분을 했는데, 그 행정조차법 기본법, 이까지 건 진짜, 이까지 거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 그런 눈높이로 공부하라. 그냥 달달 외워주면 돼요. 깔끔하게. 그러지 않으면 농락당하는 게 법률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죠. 그래서 포괄승계, 자연인의 경우 상속, 법인의 경우 합병. 요거 알면은 판례는 그냥 다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승인 없이 단연승계, 근데 특정승계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괄호를 지워야 됩니다. 정호표 물론 나중에 내줄 건데, 특정승계 괄호로 지워버려야 돼요. 처분에 관한 권해승계는 처분에 관련된 거에 한정되니까 이건 특정승계죠. 이때는 승인을 위한 거고. 이것도 허가가 이러면 틀려요. 허가 이러면 틀리고 승인이에요. 그 지휘승계인데, 요 상속, 입원, 합병, 이게 위에 다 제가 법률 내용을 했죠. 그래서 이 포괄승계는 사실 통지하면 돼요. 이거는 행정청이 누가 죽었는지 뭐 합병됐는지 모르니까 통지하면 돼요. 근데 처분에 관한 거에 한정되죠. 특정승계는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래야 승계가 된다는 얘기니까. 1심 정수는 당연히 안 되고 물증만 된다. 학설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관련 판례도 합병, 이건 다 승계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살림을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단일 토지소유권 점유권 승계 상속인이 복구 의무. 살림 복구 의무는 뭐냐? 375하고 연결되지. 뭐냐면 대체적 자기 의무를 하래요. 남이 대신해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성질의 의무가 375의 큰 번호 2번 있죠. 그 본문에 대체적 자기 의무의 한정에서 여기 그 철거하는 거, 철거업자에 맡기면 되지 내가 직접 철거할 이유가 없죠. 수리도 그렇고 청소 소독, 불법 개간 살림의 원상 회복, 요게 82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게 시설 개선, 이건 본인이 직접 안 하고 업자한테 돈 주고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돈에 관한 건데, 돈에 관한 것 중에 형사처벌에 관한 거 빼고, 형사처벌은 벌금, 과료, 5만원 이상이면 벌금이라고, 그 미만일 때는 이제 과료라고 그러는데, 벌금, 과료는 돈이지만 이건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돈 중에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이행강제금. 이게 일심전속적 성질이다. 이거는 제정신 갖고는 유추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거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다 외우면 나중에 이거 마저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때요? 한 2시간에 이 전체를 2시간에 볼 만한 분량으로 압축을 시켜야 돼요. 완전히 외워진 거 빼고 꼭 외워야 될 것만 체크해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날 전과목을 다 돌려야 됩니다. 한 번쯤. 그래서 이게 418하고도 비교되는 게 418. 418은 맨 밑에 가면 괄호 11 있죠. 상속재산에게 대한 집행이 82하고 과태료도 처벌이에요. 행정벌이에요. 형사처벌, 형벌은 아니지만 근데 벌인데도 얘가 상속이 되는데 아니 이행강제는 벌도 아니고 강제집행의 일종인데 얘가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한 60일 이거 숫자도 외워야 됩니다. 종료하는 사망할 때는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82하고 연결되는 거고. 범인에 관한 것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역시 그 합병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수한 사안이에요. 이건 뭐냐면 과징금이 부과돼야 납부 의무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어야 승계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분할이 되는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꼼꼼하게 읽어보면 헷갈리지는 않을 거예요.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회사가 분할한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승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형사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 거예요. 예, 형사 책임은 그 법인이 지는 형사 책임이 뭐 사형, 징역, 금고 이건 있을 거 없죠. 이건 벌금이거든요. 벌금이 돈인데 형사 책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그 형벌에 가는 것만 일심 전속적으로 안 되는데 이행강제건 그래서 계속 반복하지만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공음의 특성인데 이 판례는 당연한 거야. 아, 내 것만 내야지 남의 것까지 대신 내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인의 상속세 납세 의무자들 중에 일부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면 이건 부당이득이 되는 거죠. 일부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될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의 법률 관계 일반론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특수한 공권하고 무하조재량행소 청구권, 행정개입 청구권,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국민의 법률 관계를 다루도록 합시다.